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얇은 종이 상자를 뚫고 등줄기로 스며들었습니다. 김도연은 웅크린 몸을 조금 더 말아보았지만 지독한 한기를 쫓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서울역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 소리가 자장가처럼 혹은 멀어지는 삶의 소음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뜨자 희뿌연 새벽 공기 사이로 거대한 역 건물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또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세상은 딱 여기까지.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도와 차가운 광장의 언저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공중화장실에서 겨우 세수를 하고 운이 좋으면 자선단체에서 나눠주는 빵 한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은 이제 본능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맑은 눈을 가졌다고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고 말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도연은 저도 모르게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따뜻했던 집, 포근한 이불, 그리고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 이용진까지도요. 용진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도연을 먼저 챙겼고 그녀의 웃음 한 번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죠. 그가 바다낚시를 떠난다고 했을 때 도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지 말라며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에 들떠있던 남편의 얼굴을 보고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맛있는 물고기 많이 잡아다 줄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뉴스에서 전복된 낚싯배 소식이 흘러나왔을 때 도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작업에도 남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일주일 뒤 엉뚱한 해안가에서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의 신분증이 든 지갑이 그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도연은 식물처럼 그저 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나오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는 폭언과 함께 그들은 보험금을 가로채고 도연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법도 세상도 그녀의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거리로 내몰렸고 1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날따라 허기가 유난히 심했습니다. 어제 얻은 빵 한 조각이 전부였기에 위장이 쓰리다 못해 뒤틀리는 고통이 밀려왔죠. 도연은 무작정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도 없었어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서울역 근방을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버스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강남의 한복판에 그녀를 내려놓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 이곳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였습니다.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 값비싼 외제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화려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도연은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에 홀린 듯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누군가 적선이라도 해줄까 하는 기대보다는 그저 허기를 잠시 잊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힐끗 쳐다보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나쳐갔어요. 익숙한 일이라 더는 상처받을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고 매끄러운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소리 없이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의 모든 차들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존재감. 곧이어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 잘 빠진 회색 맞춤 정장에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죠. 언뜻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저 다른 세상 사람의 이야기려니 하고 무심코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도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멎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꿈속에서 수만 번도 더 그렸던 얼굴. 자상한 미소 대신 냉철함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지만 틀림없는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용진 씨?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서 거의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동승했던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행복에 겨운 듯 웃으며 남자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10년 전 자신에게만 보여주던 바로 그 미소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도연히 쪼그려 앉아 있는 쪽으로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대하듯 완벽하게 무시한 채 레스토랑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가슴에 묻어야 했던 남편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요. 그렇다면 지난 1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을 잃고 울부짖었던 밤들, 시댁 식구들에게 쫓겨나 겪어야 했던 수모,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이 비참한 시간들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충격은 곧이어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어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도연은 자신을 덮쳐오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웅성거림,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지 않았어. 날 버린 거였어. 10년간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추악한 위선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제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고 뜨거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빼앗긴 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처절하고도 강렬한 결심이었죠. 도연은 마침내 정신을 잃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지독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도연은 흐릿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몸을 덮고 있는 것은 얇고 뻣뻣한 담요 한 장이었습니다. 귓가에는 규칙적인 기계음과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 간간이 터져나오는 고통 어린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링거를 확인하며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걸 행인이 신고했어요. 영양실조의 저체온증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안정을 좀 취하세요. 도연은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섬뜩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지독하게 선명한 현실이었음을 온몸의 세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말쑥한 정장을 입은 남편의 얼굴, 그의 팔짱을 끼고 웃던 젊은 여자. 그 모든 것이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남편의 죽음이 실은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진실. 그 진실은 그녀를 지탱해온 마지막 한 줌의 슬픔마저 앗아가고 그 자리에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덩이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지난 10년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죠. 그녀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심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간호사의 만류를 뒤로하고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와 위선이 넘실대는 도시 강남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그 거리는 여전히 다른 세상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부러워하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 화려함은 이제 그녀에게 분노를 일깨우는 땔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용진이 사라졌던 그 레스토랑 건너편,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 화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그녀의 사령부이자 감시 초소였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도 뼈를 내는 추위가 온몸을 감싸도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호일 뿐이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고급 차들이 레스토랑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저주스러운 롤스로이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서 조급함이 싹트려 할 때마다 그녀는 용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무시하던 그 차가운 눈빛, 새로운 여자 앞에서 짓던 행복한 미소, 그 기억들은 그녀의 의지를 다시금 강철처럼 벼려주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나타날 거야.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둥지를 틀고 있는지 알아내고야 말겠어. 그리고 운명의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거짓말처럼 그 칠흑 같은 롤스로이스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죠. 이번에는 용진 혼자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불안한 시선이 혹시 자신을 찾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연은 몸을 더욱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통화를 이어가다 이내 초조한 기색으로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연은 거의 본능적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목표를 발견한 암표범처럼 그녀는 인파를 헤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몸은 금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여기서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박함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행히 악명 높은 강남의 교통체증이 그녀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도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필사적으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차가 마침내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차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빌딩 상단에 새겨진 거대한 이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성그룹. 신문 경제면에서 수없이 봤던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내가 저런 곳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그녀는 빌딩의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위압적인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마침 한 무리의 방문객들이 들어가는 틈을 타 그녀는 그림자처럼 로비 안으로 스며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로비 내부는 별천지였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이물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로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디지털 임원 소개 게시판. 도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수많은 임원들의 얼굴과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무라는 직함 아래에서 그토록 찾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이용진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스 강일럭스 캥. 그리고 그 이름 아래 그녀의 남은 심장마저 갈기갈기 찢어놓는 한 줄의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성그룹 최종환 회장 사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신분을 세탁한 뒤 재벌가의 사위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간의 그리움과 슬픔, 고통의 세월이 한순간에 거대한 배신감의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골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분노가 담긴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그의 사진과 새로운 신분이 담긴 화면을 찍었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셔터음이 거대한 유성그룹의 로비 안에서 유난히 크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굳은 결심을 하고 파출소가 아닌 관할 경찰서의 민원 봉사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며칠간의 잠복과 추격으로 행색은 더욱 남루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창구에 앉아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유성그룹 게시판을 찍은 용진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 사망신고가 처리된 제 남편 이용진입니다. 유성그룹 전무로 일하고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경찰관은 휴대폰 화면을 건성으로 흘깃보더니 도연의 얼굴과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귀찮음이 가득했죠. 그는 하품을 한번 길게 하더니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대꾸했습니다. 아주머니, 장난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성그룹 알렉스 전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분이 10년 전에 죽은 아주머니 남편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증거입니까?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퍼와서 우기시면 다인 줄 아세요? 도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틀림없는 제 남편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소음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손사래를 치며 다른 민원인을 쳐다봤습니다. 사망신고까지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런 걸로 경찰력 낭비하게 하지 마세요. 정 억울하시면 그 사람이 아주머니 남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시든가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찾아오시면 업무방해로 입건할 겁니다. 차가운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진실을 손에 쥐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진실의 무게를 가려버리는 투명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도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당장 내일 먹을 한 끼가 걱정인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본 대형 로펌들이 모여있는 법조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빌딩에 위치한 국내 최대 로펌이었습니다. 입구의 안내 데스크에서부터 그녀는 가로막혔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만 진행됩니다. 최소 상담료는 시간당 50만 원입니다. 젊고 세련된 직원은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로펌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행색을 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문턱을 넘기도 전에 차단당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단 10분의 시간도 단 한 번의 기회도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좌절감과 함께 지난 10년간 잊고 있던 깊은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도연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숙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용진은 저 높은 곳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꺼져가던 분노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아니, 절대로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도연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처 공공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료 법률 상담, 서민 변호 같은 단어들을 샅샅이 검색했습니다. 화려한 대형 로펌들의 광고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소박한 홈페이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혜, 변호사 강지훈. 이제 막 개업한 티가 역력한 홈페이지에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홀린 듯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의 사무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상가 건물 3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공간이었죠. 도연이 망설이다 문을 열자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자리에 앉은 도연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10년 전 사고의 전말, 시댁의 배신, 거리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까지. 지우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황당한 이야기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지훈의 표정을 읽은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서마저 외면당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믿기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제 남편
이용진은 오른쪽 귓바퀴 바로 뒤에 어릴 때 다친 작은 흉터가 있어요. 파탈만한 크기죠.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거나 긴장하면 왼쪽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찡그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건 평생을 함께 산 저만이 아는 버릇이에요. 제발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아닌 진실을 말하는 자의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의 풍파가 핥히고 간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가 그 눈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막 개업한 아직 때 묻지 않은 정의감과 성공에 대한 야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직감이 변호사로서의 예리한 감각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들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일생일대의 사건이 될 것이다. 오랜 침묵 끝에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위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수임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성공 보수로 그때 받으면 됩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김도연이라는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 뜨거운 눈물이 계약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낡고 비좁은 사무실 안에서 거대한 유성그룹을 향한 위험하고도 통쾌한 반격의 신호탄이 마침내 쏘아 올려졌습니다. 강지훈이라는 유능한 조력자를 얻은 도연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훈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을 만난 사냥개처럼 놀라운 집중력과 속도로 사건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10년 전 이용진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모든 공공기록을 샅샅이 긁어모았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 기록부터 해양경찰의 구조활동 보고서, 검안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사망신고, 서류까지 수백 장에 달하는 자료들이 그의 낡은 사무실 책상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며칠을 밤샘하며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지우는 도연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예상대로입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는 도연 앞에 몇 장의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당시 사고 해역의 조류와 기상 정보입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파도가 이렇게 높고 바람이 거셌던 날 가벼운 지갑 하나가 배가 전복된 지점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이곳에서 시신을 찾으라는 듯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 같다는 것이 지훈의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허점은 용진의 시신으로 둔갑한 변사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보세요. 변사체는 부패가 심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DNA 대조 검사조차 시행되지 않았어요. 당시 유족, 즉 용진 씨의 아버지가 시신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아 빠른 장례를 원했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생략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의도적인 은폐 정황입니다. 담당 경찰과 검안 의사가 사건 종결 후 약속이라도 한 듯 퇴직하거나 한직으로 밀려난 사실은 그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이용진의 완벽한 사망을 위해 치밀하게 조작되었다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도연은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을 고통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녀는 용진이 사고를 당하기 몇 달 전부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어느 비 오는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용진은 도연을 붙잡고 처음으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무리한 사업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사채를 썼고 그 배후에는 독사라 불리는 악독한 사채업자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도연아. 매일 피를 말리는데 이자 조금만 늦어도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절망에 빠져 울부짖던 남편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었죠. 독사 그놈 이름이 백성철이었어요. 도연의 기억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불법 흥신소를 포함한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독사 백성철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몸담았던 자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의 과거 금융거래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백성철은 정확히 10년 전 이용진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바로 다음 날 자신의 모든 부채를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고 그 직후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요. 찾았습니다. 도연 씨,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지훈의 사무실에 흥분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용진의 계획적인 죽음,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핵심 공모자인 사채업자 백성철의 잠적.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들의 가설은 이제 흔들림 없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용진은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채권자인 백성철과 위험한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철은 신원 미상자를 용진으로 위장하는데 협조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의 일부를 받아 사라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이 모든 정황 증거를 알렉스 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이용진의 목에 겨눌 결정적인 한 방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철을 해외에서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용진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게 만들거나 그가 평온하다고 믿는 완벽한 세상에 균열을 일으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10년간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은반지 하나였습니다. 결혼 반지예요. 용진 씨가 직접 디자인해서 가난한 시절에 어렵게 맞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죠. 안쪽에는 우리 이니셜과 함께 영혼을 뜻하는 라틴어 AETERNUM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도연은 반지를 든 채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 반지를 기억할까요? 아니,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지훈은 도연의 손에 들린 작은 반지를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의 칼날이 닿지 않는 곳을 벨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법보다 날카로운 기억의 칼날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때로는 거대한 공성 망치가 아니라 아주 작은 틈새로 스며드는 한 방울의 물인 법이니까요. 반격의 무기가 정해졌습니다. 작전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아는 사진작가의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도연의 손때 묻은 낡은 반지는 검은 벨벳 천의에 놓여 전문가의 조명 아래 마치 고고학적 유물처럼 촬영되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미세한 흠집 하나하나, 그리고 반지 안쪽에 새겨진 SY&MJ, ATERNUM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우는 그중 가장 인상적인 사진을 골라 최고급 인화지에 인쇄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과거를 소환하는 일종의 부적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지훈이 건넨 작은 카드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메시지를 썼습니다. 수없이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이 짧은 문장에 응축시켰습니다. 10년 전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행복했어? 마지막 물음표를 찍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지우는 인쇄된 사진과 눈물 자국이 번진 카드를 속을 알 수 없는 짙은 검은색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발신인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받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유성그룹 알렉스 강 전무였습니다. 국제 특송업체를 통해 발송된 소포는 이제 복수의 화살이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성그룹 40층에 위치한 전무실의 알렉스 강, 즉 이용진은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끝난 임원회의에서 그는 수천억 원 규모의 M&D를 성공적으로 브리핑하며 장인인 최종환 회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는 그들의 경의를 당연하다는 듯 받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도시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권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최고급 원목 책상과 가죽 소파, 벽에는 유명 작가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빚더미에 앉아 사채업자의 협박에 떨던 이용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과거를 떠올렸지만 그것은 마치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정중하게 노크를 하고 들어와 검은색 상자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무님, 발신인 불명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용진은 별 생각 없이 고갯지드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을 축하하는 익명의 선물일 것이라고 그는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진. 낡고 달아빠진 은반지 사진. 그가 10년 전 김도연의 존재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끊어내기 위해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던 바로 그 결혼 반지였습니다. 용진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의 이마에 차가운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거의 경련하듯 떨리는 손으로 사진 밑에 깔린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행복했어? 김도연. 그녀의 필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용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아니,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어떻게 자신이 알렉스 강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지?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굉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사무실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도연히 자신을 비웃으며 올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약속을 상의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들렀던 아내 유라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남편 알렉스 강은 언제나 빙산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떨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에 용진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카드와 사진을 등 뒤로 구기듯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오. 그의 목소리는 삑사리가 날 정도로 갈라져 있었고 당황한 시선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유라는 남편의 어색한 변명을 듣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남편의 등 뒤로 감춰진 손과 책상 위에 놓인 의미심장한 검은 상자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용진은 아내를 거의 등 떠밀다시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벌컥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습니다. 그가 평생을 의지하고 또 경계해왔던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나다. 일이 터졌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김도연이 아니 확실하진 않지만 누군가 10년 전 일을 알고 있어. 내게 이걸 보냈어. 같은 시각 허름한 법률사무소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용진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다정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비겁하고 추악한 사기꾼의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정확히 그의 심장에 명중했습니다. 이제 그가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그의 공모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복수의 불꽃으로 차갑고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용진이 공포에 질려 내뱉은 목소리는 지훈의 낡은 사무실 스피커를 통해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전화를 건 상대방, 그가 박 사장이라고 부른 인물. 그가 바로 이 거대한 사기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무너뜨려야 할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지훈은 즉시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이었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경찰 재직 시절에 맺어둔 끈을 동원했습니다. 지금은 사설정보원으로 일하는 옛 동료에게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통화가 발신된 기지국 위치와 가입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며칠간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름 하나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철. 그리고 주소는 강원도의 한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지훈과 도연은 그 이름을 보고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상철. 그는 10년 전 용진과 함께 낚싯배에 탔던 유일한 생존자이자 용진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당시 그는 사고의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며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얼마 뒤 홀연히 자취를 감췄었죠. 모두가 그를 비극적인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가장 유력한 공모자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우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박상철이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해요. 그가 이 사건의 스모킹건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할 남편의 친구, 자신의 고통을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기만했던 그를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지만 이 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의 낡은 국산차는 강원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푸른 산과들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박상철은 결혼 전부터 용진과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세 사람은 좁은 자취방에 모여 끓인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꾸기도 했었죠. 상철 아저씨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용진 씨랑 저를 잘 따랐는데 지금은 많이 컸겠네요. 도연의 목소리는 쓸쓸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 추억마저 배신감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도연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동정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는 도연 씨의 10년을 담보로 자신의 안위를 챙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진실을 얻어내야만 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도연을 걱정하는 미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소도시는 시간이 멈춘 듯 한적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박상철의 주소지에는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사장이었습니다. 공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1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박상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게 팬 주름, 무언가에 늘 쫓기는 듯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진처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 거짓된 평온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지훈과 도연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놀란 박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도연 씨, 당신이 어떻게? 지훈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상철 씨. 10년 전 사고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 서울에서 왔습니다.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박상철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사고는 끔찍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의 발악에 가까운 부인에 지우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며칠 전 녹음된 용진과의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사장, 당신이 처리한 거 아니었어? 공포에 질린 용진의 목소리와 그에 답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박상철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그에게 다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공소시효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박상철 씨. 하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용진은 당신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으려 할 겁니다. 그가 유성그룹의 사위라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당신은 그저 꼬리 자르기용으로 희생될 뿐이에요. 논리적인 압박에 이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박상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아저씨 아들은 잘 크고 있나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용진 씨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했다가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저씨는 지난 10년 동안 편히 주무셨나요? 도연의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협박보다도 날카롭게 박상철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테이블 위로 고개를 숙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용진은 사채빚에 몰리자 자신의 죽음을 위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친구였던 박상철에게 동참해달라고 애원했죠. 그는 박상철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공장 설립 자금을 대주겠다는 조건으로 그를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낚시를 가장해 바다로 나갔고 미리 물색해둔 신원미상의 노숙자를 배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노숙자를 바다에 빠뜨린 뒤 배를 고의로 전복시키고 용진의 소지품을 현장에 남겨두었습니다. 박상철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사고의 비극성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고 용진은 밀항선을 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하고 유성그룹의 사위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박상철의 고백은 충격적이다 못해 끔찍했습니다.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행위였던 것입니다. 지우는 그의 모든 진술을 녹음하고 자필 진술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박상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진과의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이 담긴 USB까지 지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박상철의 자백이라는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쥔 지훈과 도연의 반격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훈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박상철의 자필 진술서와 녹취록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황 증거들을 첨부하여 이용진현 알렉스 강 사망 사건 재수사 요청 및 관련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10년 전 사건 기록의 허점과 박상철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그리고 고발 대상이 유성그룹의 사위라는 사실에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하고 즉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 동시에 지우는 여론이라는 또 다른 전쟁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소 신뢰관계를 유지해오던 부패와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화려한 변호사가 아닌 억울한 의뢰인들을 위해 발로 뛰는 지훈을 눈여겨봤던 기자였습니다. 지훈은 한적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나 신원과 구체적인 증거는 비공개로 하는 조건 하에 사건의 개요를 흘렸습니다. 10년 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국내 굴지의 재벌가 사위 행세를 하며 완벽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기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기자는 철저한 팩트체크를 거쳐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언론사 일면에 익명의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단독 재벌가 사위 어씨 10년 전 사망자 의혹 수십억 보험 사기 위해 신원미상 변사체 이용 정황 검찰 내사 착수
기사는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10년 전 보트 사고, 유일한 생존자의 양심 선언, 현재 유력 기업의 핵심 임원 등 누가 봐도 알렉스 강을 연상시키는 단서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사는 공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유성그룹 4위, 알렉스 강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유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유성그룹 최종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의 화면을 금방이라도 부숴버릴 듯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감히 정체 모를 흠집을 낸 자들에 대한 사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당장 알렉스 강, 저놈 내 방으로 끌고 와. 그리고 우리 법무팀하고 홍보실 전부 비상 대기시켜. 잠시 후 사색이 된 얼굴의 용진이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최종환 회장은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잿더리를 용진의 발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잿더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내 놈 과거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기에 이따위 기사가 뜨는 게야. 용진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종환 회장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어쩔 수 없이 실토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으며 지난 10년간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도연에 대해서는 자신을 버렸던 과거의 여자가 돈을 노리고 음해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덧붙였죠. 하지만 최종환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진의 도덕성이나 과거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이 스캔들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군 유성그룹에 미칠 영향뿐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의 더러운 과거 따위는 관심 없다. 중요한 건 내 놈 때문에 내 제국에 흠집이 생겼다는 것이다. 최종환 회장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인 세종의 대표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전담할 특별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정관계에 뿌려놓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검찰과 경찰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들에는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미끼로 후속 보도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는 다시 용진을 돌아보며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입도 뻥긋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장기짝에 불과하다는 걸 명심해. 만약 이 일로 유성에 조금이라도 더 피해가 간다면 그땐 내 놈을 내 손으로 직접 바다에 쳐넣을 테니. 용진은 공포에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연과 지훈이, 다른 한쪽에서는 최종환 회장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국을 넘어 힘없는 개인과 거대한 재벌 권력 간의 전면전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종환 회장의 반격은 거대하고 신속했으며 무자비했습니다. 그가 움직이자 대한민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권력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지훈이 제출했던 고발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상부의 압력을 받은 담당 검사에 의해 반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초 보도를 했던 언론사는 유성그룹의 막대한 광고 집행과 압력에 굴복해 후속 보도를 전면 중단했고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기업 피해라는 내용의 정정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성그룹의 법률 대리인인 로펌 세종의 특별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악명 높은 에이스 변호사 최정혁이었습니다. 그는 강지훈의 초라한 법률사무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낡은 사무실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최정혁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지훈과 도연을 번갈아 보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김도연 씨라고 하셨죠? 젊은 패기로 대어를 낚아보려 하신 것 같은데 낚싯대가 너무 약한 것 같군요.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최종환 회장님의 마지막 자비입니다. 지훈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적힌 자기 압수표 한 장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몇 채는 살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잊는 겁니다. 고발을 취하하고 다시는 알렉스 강 전무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시면 됩니다. 도연 씨의 남은 인생, 아니 당신의 자식 세대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최정혁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가난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정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 10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수표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쭉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진 수표를 최정혁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 돈 당신들 주인의 더러운 과거를 닦는 휴지로 쓰시죠.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도연의 단호한 태도에 한순간 당황했던 최정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군요. 기회를 드렸을 때 잡았어야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마시길 그는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협박과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지훈의 사무실 근처에 검은색 세단이 밤새도록 머물며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도연이 잠시 밖으로 나갈 때면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뒤를 쫓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그는 처참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은 강제로 뜯겨 있었고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와 복합기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붉은색 레커로 그만둬라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박상철의 자백이 담긴 원본 USB는 다행히 지훈이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목숨이라는 무언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예상대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단순 좀도둑의 소행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움직임마저 보였습니다. 지훈은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법과 정의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열한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와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다르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지우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니요, 도연 씨. 틀렸습니다. 저도 이제 잃을 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제 양심을 잃게 될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짓밟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습니다. 유성그룹의 비열한 역습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를 넘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할 시간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최후의 반격을 가할 시간이었습니다. 유성그룹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지훈과 도연의 전략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증거를 모으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도연은 지훈의 도움을 받아 지난 10년간의 노숙 생활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지훈이 아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깨끗한 옷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갖추었고 굶주림과 절망에 지쳐있던 얼굴에는 되찾은 존엄과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지훈을 통해 유성그룹 법무팀에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 대상은 최종환 회장, 그의 딸이자 용진의 아내인 최유라, 그리고 당사자인 알렉스 강희용진. 세 사람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최정혁 변호사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지훈이 이 면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며 박상철의 존재를 암시하자 마지못해 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담 장소는 유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최종환 회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듯한 그 공간은 최종환 회장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무겁고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침내 모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최종환 회장과 굳은 얼굴의 용진, 그리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아내 유라가 앉았습니다. 그들 뒤에는 최정혁 변호사가 병풍처럼 서 있었죠. 반대편에는 지훈과 그 옆에 꼿꼿한 자세로 앉은 도연이 있었습니다. 최종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미한 자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원하는 돈이 부족했나? 그의 오만한 질문에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섬뜩할 정도였죠. 돈 이야기는 지난번에 끝난 줄 압니다만 저는 오늘 제 남편 이용진 씨와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알렉스 강이 아닌 이용진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용진은 도연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오. 사람 잘못 보셨소. 그의 어설픈 연기에 도연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신가요, 이용진 씨? 그럼 이것도 기억나지 않으시겠군요.
2014년 늦은 가을, 우리는 강릉의 작은 횟집에서 당신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했어요. 그때 제가 선물한 낡은 손목시계를 기억하나요? 당신은 돈 많이 벌어서 제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주겠다며 제 손을 잡고 울었죠. 그리고 오른쪽 귓바퀴 뒤에 있는 파탈만한 흉터, 긴장하면 왼쪽 눈썹을 찡그리는 버릇도 전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도연이 쏟아내는 구체적인 추억들 앞에 용진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 유라의 얼굴 역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듣는 남편의 과거 이야기에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정혁 변호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로 인신공격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지훈이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예훼손이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훈이 화면을 터치하자 박상철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의 처절한 고백이 집무실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진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자고 제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고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미리 준비해 둔 사람을. 박상철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순간 최종환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용진은 이제 거의 실신 직전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단순한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전체가 그의 범죄를 완성하기 위한 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그의 추악한 과거를 덮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끔찍한 진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겨 있던 혼란은 이내 차가운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최종환 회장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런 하찮은 자의 증언 따위를 누가 믿는단 말인가. 그의 마지막 발악에 지우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시간부로 저희는 이 녹취록 원본과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선택은 유성그룹의 몫입니다. 진실을 덮고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고 그룹을 살릴 것인지. 그리고 지우는 말을 멈추고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유라 씨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에 따라서도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로 향했습니다. 용진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유라의 눈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배신감에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도연을 차례로 바라본 뒤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 길고 긴 싸움의 종결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용진이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의 손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유라의 폭탄 선언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최종환 회장은 자신의 딸마저 등을 돌리자 더 이상 사건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강지훈 변호사는 약속대로 박상철의 녹취록과 최유라가 직접 확보한 용진의 차명 계좌 내역 등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성그룹 사위, 10년 전 자신의 죽음 위장, 재벌가, 사위의 두 얼굴 아내와
장인은 그의 범죄에 이용당했나 10년간의 노숙 생활 끝에 남편의 배신을 마주한 한 여성의 처절한 복수극. 모든 언론사의 일면은 용진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유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며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기업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더 이상 외압을 받지 않고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유라와 박상철이라는 결정적인 증인과 물증을 확보한 검찰은 즉시 용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가 해외로 도피할 것을 우려한 검찰은 유성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챙기던 용진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한 모습으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종한 회장 역시 범인 은닉 및 증거 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세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연일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용진 측 변호인단은 그가 채무 압박에 시달리다 잘못된 판단을 한 것뿐이라며 동정심에 호소했지만 증인석에 선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변명마저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박상철은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진의 잔인한 계획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도연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지난 10년간 자신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과 남편의 배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유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용진과의 첫 만남부터 결혼 생활 내내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속여왔는지를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진이 자신의 범죄 계획과 자금 흐름을 기록해둔 비밀 다이어리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용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기, 공문서 위조는 물론 한 무고한 생명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쓰고 죽음으로 내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용진은 법정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도연은 그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완벽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민사소송을 통해 용진이 가로챘던 보험금과 유성그룹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되찾은 최소한의 권리였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에 있는 용진에게서 온 수십 통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단 한 통도 뜯어보지 않고 모두 반송시켰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도연은 자신이 10년간 머물렀던 서울역 광장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남루한 행색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상금 대부분을 기부해 설립한 새빛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빛재단은 도연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재단의 법률 자문은
당연히 강지훈 변호사가 맡고 있었죠. 그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봉사를 돕던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도연은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너머로 광장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롤스로이스를 탄 남편을 보고 절망에 주저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보며 진심으로 맑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야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10년은 제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 잿더미 위에서 복수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피워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불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되찾은 진정한 인생이자 완벽한 해방이었습니다.